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로 이번에도 출발을 했는데요.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례적으로 이번 분기 시즌은 정말 좋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밝혀온 만큼 시장에서 기대치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닝 쇼크가 예상대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상하리만큼 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히려 전기 전자 업종은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러다 보니 큰 충격 없이 보합권 수준에서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한 2포인트 정도는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해드린 바와 같이 알고 계시다시피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는 예견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측보다도 조금 더 안 좋게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자체에서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여기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합의가 원만하게 4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지금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은 이번 주 내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소폭씩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소는 운송장비나 금융화학업종 등이 지금도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전기전자업종 지금 소폭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낙폭은 크지 않은데 시총 상위주들은 전체적으로 소폭씩 빠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오랜만에 대북 관련주들 급등은 아니지만 상승 흐름을 전반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보자면 정말 달라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닥의 끝이 어딜까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다음 주를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3거래일 연속으로 올라갔고요. 어제도 소폭 조정이 장중에 나왔고 오늘도 장중 조정 정도만 나오고 있는 만큼 분명히 다음 주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효율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변수들을 보면서 시장을 지금 대응을 해 나가야 할지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신속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규제 자유 특구와 관련한 지역 특구법과 다양한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에서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삼성전자 반도체 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두 분기 연속으로 어닝 쇼크 수준의 실적 악화가 기록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6조 2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0%나 줄어든 수준이고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보다도 42%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 악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악화되기 시작한 반도체 경기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4주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협상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협상 전망과 관련해 아마도 4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며 전망이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이 오는 10일 열리는 EU 정상회의 때까지 내부 합의안을 제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아일랜드 더블린을 방문해 레오 바라드카르 아일랜드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까지 무질서한 탈퇴를 막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0.6포인트 거의 상승폭은 없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가 어느 정도 선방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중 고점은 2214, 장중 저점은 2206. 현재 포인트 부근이 사실 지금 저점 부근이긴 한데 일단은 변동폭은 하루간에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내내 외국인 들어옵니다. 기관도 소폭이지만 지금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 매수 12억, 이 중에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주요하고 투신 연기금 오늘도 파네요. 그리고 개인은 또 팝니다. 개인 이번 주 내내 매도하고 있는 모습 포착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가 상승 반전을 했습니다. 자,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해서 60%나 지금 실적이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그동안의 주가의 조정은 충분했다라는 평가일까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드디어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같은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지속적인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12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LG화학 0.53% 빠지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가 1.29% 지금 올라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운송장비 업종 일단 좋습니다. 하지만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씩도 빠지고요. LG생활건강 어제 하루 잠깐 반등하더니 오늘 또 소폭 하락을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 유일하게 올라가는데 금융주가 이번 주 내내 괜찮고요. 삼성물산 지금 조정 나오는 가운데 네이버,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5G 세계 최초 개통, 상용화 관련해서 관련주들 그리고 대장주격인 통신주들도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보합세권에서 움직이네요. SK도 소폭 약세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낙폭이 크진 않습니다. 750포인트는 지지를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753부터 748까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약 5포인트 정도 지금 변동폭이 있는데 그렇게 크진 않고요. 지금 750선 다시 회복한 뒤에 견고하게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만 사네요. 411억 원.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는데 기관이 어제 이 시각 비슷한 흐름입니다. 매도 물량 줄이면서 장후반에 결국에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 자, 오늘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63억 원 매수하고요. 투시는 2억 원 매수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수의 낙폭보다 지금 시총 상위주들의 낙폭이 더 두드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부터 포스코케미칼까지 전체적으로 상승 종목이 보이질 않고 있고요. 낙폭은 바이로메드가 2.67 가장 큽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60만 원은 지지를 받는데 오늘 낙폭이 좀 크고요. HLB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셀트리온 제약까지 모두 빠지는 가운데 펄어비스가 15만 원대 찍고 지금 돌았네요. 18만 원대 위로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휴젤, 제넥신, ABL 바이오까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만 100원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자, 내리는데 내림폭은 크지 않습니다. 10전 빠집니다. 거의 움직임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 이슈 짚어봅니다.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닝 시즌이 또 삼성전자의 어닝 발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신호탄이 사실 좋지 않을 것이다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의 움직임이 없네요. 어떤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은 발표가 됐는데 워낙 기대치가 낮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여파나 그리고 동향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2분기부터 앞으로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쪽에 대해서 아직 해답은 못 주지만 그래도 이번에 아마존 관련된 디램 불량설과 함께 어떤 이 정도 수치면은 거의 분기 실적의 바닥권이 아니겠느냐라는 시각들도 팽배해 있다 보니까 일단 크게 밀리지도 않지만 오히려 올라가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지표들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이 계속 확인된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가장 경기 민감의 대표적인 성격인 반도체나 IT 쪽의 섹터를 봤을 때 아무래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가도 이를 반영하면서 반도체 업황의 개선 기대감과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낮습니다. 특히 국내 상장사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게 되면 3개월 전 대비해서 한 27% 이상 감소했고요. 한 달 전 대비해서도 7% 이상 감소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1분기 영업이익이 코스피 상장사가 한 40조 원대 정도, 그리고 순이익이 28조 원대 정도, 그래서 아마 한 25% 이상은 다 감소하지 않았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반도체를 제외했을 때는 어떻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비반도체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쪽을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선전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비반도체 쪽은 영업이익이 한 13% 정도 하락하는 수준, 그리고 순이익
이익은 18% 정도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는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선방한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 비반도체 부분 쪽에서는 상반기에 부진했다가 하반기에 개선되는 기조로 조금 더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증가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면서 작년보다는 비반도체 부분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아무래도 조금 더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눈높이는 낮은 실적 흐름들과 동향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를 반영한 주가의 흐름들과 앞으로 된 변화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상황들은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섹터가 이제 메모리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가격 하락과 재고 부담 이런 쪽에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메모리 관련된 쪽은 오히려 육성 의지와 함께 투자가 같이 이어지는 부분들이 선행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장비주나 부품주들은 비메모리 쪽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회들이 높다는 쪽도 같은 반도체 안에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뭐 생각보다 이익이 좋게 나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투자 전략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는 아무래도 지표가 모든 걸 다 말해줬다라는 쪽에 대해서 환호하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전반적인 동향을 봤을 때 미국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이었다라는 쪽의 주가도 마찬가지였겠지만은 여러 가지 변화 여부를 타진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은 쪽은 일단 미국보다는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기대감이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어떤 기업의 어떤 순이익 이익 관련된 쪽에서의 정점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간 상황 쪽에서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관점과 함께 오히려 지표가 부진했다가 개선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장 큰 그동안 고생했던 대표적인 쪽이 중국부터 그리고 독일을 필두로 한 유로 쪽이 되겠죠. 거기다가 신흥국까지 이런 쪽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쪽에 대해서 먼저 시장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 환호하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좀 더 연장되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큰 그림상으로는 이제 드디어 어떤 우려감이 심했던 지표에 대해서 개선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유동성은 여전히 유지가 돼 있다. 특히 이번에 연준의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연준은 금리에 관련돼서 이제 유동성을 계속 확보하려는, 그러니까 유지하려는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그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는 지수 쪽이겠죠. 그래서 지수의 어떤 반응과 함께 경기 민감 대형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전략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4월 들어서면서부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아쉽게도 개인들은 다 팔고 거기다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쌍끌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가장 특이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또 연기금까지도 같이 매수에 가세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동향들이 적어도 어떤 대형주 쪽에서 오히려 개인들이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의외로 탄력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관점들로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변화와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민감 대형주의 어떤 흐름들로 체크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2230에서 한 2250선 일단 직전 고점과 연결된 부분에 대한 저항만 어느 정도 해결해서 안착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350까지도 그렇게 큰 매물 부담이 없다는 관점 쪽에서 추가적인 지수와 그에 따른 대형주의 변화 흐름들을 계속 눈여겨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은 또 어닝 시즌이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닝 시즌이 이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실적 관련된 부분들 계속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어떤 실적 흐름들도 체크하되 그래도 어떤 대형주 쪽에 대한 시각들을 좀 더 계속 가져가는 전략들이 우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개인은 팔고 기관 외국인은 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을 잘 편승을 해서 다음 주에도 대형주 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퀄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오늘 사실 준비한 내용보다 삼성전자 살짝 짚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지난해 동기 대비 60% 줄어들었고요. 지난 4분기보다도 42%. 뭐 업황 자체가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저희 안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히 안 좋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방주사를 미리 맞은 효과가 있다. 예. 이 주가라는 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선행하니까 미리 이제 기대치를 낮춰놨고 특히 전문가들의 이제 견해를 들어보면 2분기가 저점이 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황만을 놓고 보면 상저하고 상반기에 좀 부진하고 하반기에 좀 다시 회복되는 업황이 회복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삼성이 아니에요. 삼성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더 문제입니다. 아마 쇼크를 이제 굉장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이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는데 반도체는 사실 업계 일단 치킨 게임이 많이 마무리가 돼서 그쵸. 승자로 살아남은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지난해 돈을 거의 고객들을 줄 세워서 쓸어 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섰다는 건 전부 후무한 기록입니다. 100원 투자해서 500원 남는 이윤 장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삼성은 포트폴리오가 D램에 치중돼 있다 하더라도 60-70% 수준, 나머지는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의 경우는 거의 70-80% 넘게 90% 가까이 D램 쪽에 메모리 쪽에 이제 올인해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더 큰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미리 이제 이 실적 부진을 예고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수치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말로 반도체가 같은 기간 10조 원 넘는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 또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느 정도 안 좋았는지는 나중에 실제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때 아실 수 있습니다. 진짜 카드는 삼성이 아니라 SK 하이닉스일 수 있다. 이게 예방주사를 혹시 놓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도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워낙 눈높이가 높았었거든요. 네, 지난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도체 하면 이 반도체가 곧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돼버렸어요. 워낙 다른 부분이 부진했고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이제 한 11월부터 10월부터는 반도체 가격이 꺾였어요. 수출도 꺾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제에서 수출에서 차지하는 반도체가 워낙에 이제 비중이 높다 보니 아마 이제 모든 산업군의 애널리스트들조차도 반도체 업황에 따라서 시장을 분석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시총의 비중이 20%가 이 두 종목이 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두 종목이 밀리면 휘청휘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또 이만큼 비중을 둬야 되는 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부분인데 참 길게 가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류호 부총리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4주 안에 결판이 날 것이고 아주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날까요 이번에는? 와 이거 진짜 즐김이 즐깁니다. 1년이 지났어요. 맞아요. 예. 그동안은 사실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화두를 꺼냈지만 좀 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이제 중간 선거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겠느냐. 예. 결코 안 됐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사실은 90일 연장의 D-Day가 3월 1일이었어요. 맞아요. 그것조차도 뒤로 밀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면 한 9분 응선은 이제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 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고위급 실무회담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대표를 얘기한다면 미국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예. 이제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그리고 이제 류호 부총리. 중국 부총리가 예. 서로 회담을 했는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류호 부총리와 만났다? 급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급이 안 맞았음에도 만났다라는 건 이제 서명할 만한 그 근거 어느 정도 실무자선에서 고위급에서는 페이퍼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절차를 보게 되면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과
많아서 거기다 서명하는 자금이 남아있지 않겠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년 가까이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뭐 관세 폭탄을 하면서 더 센 거 가격과 뭐 있나를 이제 고민하면서 이 카드를 써왔는데 어떤 잠정 합의안은 도대체 뭐가 들어있느냐를 이제 좀 외신들이 분석한 걸 보게 되면 중국이 미국산 뭐 대두나 이제 에너지 상품 구매를 더 늘리는 방안. 이건 옛날에도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100% 소유한 법인도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안들이 중국이 만일 어기게 될 경우에는 미국이 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 시행 시점을 한 2025년까지 못 박는 방안.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별로 새로운 게 없어요. 예. 그동안도 기싸움하면서 이 정도는 양보를 했거든요. 그쵸.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건 지적재산권, 그리고 금융시장 개방, 그리고 뭐 이런 그 화웨이를 비롯한 기술주들의 특히나 이제 IT 미래 성장 동력만큼은 절대로 중국한테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데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은 제외가 돼 있거든요. 지금 알려져 있는 것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에 하나 여기서 합의를 해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이 양국 대통령 정상이 서명을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인 그런 패권 전쟁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합의를 했다라는 데 대해서 시장이 화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로 이게 지금 무역이 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중국이 그 위시한 기술 패권을 뺏기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남방 정책을 좀 막겠다라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전쟁은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참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류호 부총리가 있는 곳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어느 정도 안도를 하는 모습인데 지금까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괴짜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독특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거든요. 이번에 타결 무산할 수도 또 있잖아요. 이게 퍼센테이지 사주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면 난 안 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굉장히 당선부터가 참 의외였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자기가 공약한 건 대부분 지키는 굉장히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정말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에도 또 사주 이후에 서명도 하지 않고 회담장을 박차 나갔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은 충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먼저 선 반영한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상 중국이 만족할 만한 카드를 내놓지 않으면 안 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 이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해야 돼요. 결자해죠. 시작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이라는 게 그동안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살아나고 정말 주식시장이 부활하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졌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에 하나 계속해서 지금 1년 넘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그렇습니다.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역 장기화의 어떤 영향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을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 대통령 재선을 노리고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릴 거예요. 그건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기적인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번 건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인해서 리스크는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이게 중장기적으로 이제 굉장히 장기화돼서 중국의 성장률을 정말 6% 밑에까지 끌어내린다면 이건 큰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바우류가 꺾이느냐 마느냐 이건 시장에서 엄청난 충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무역 분쟁에 있은 뒤로 중국이 굉장히 또 본의 아니게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썼고 지난주 PMI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지금 중국 잘 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따른 이제 국내 경제 영향도 이제 따져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실 제조업 경기는 중국의 제조업이 싣고 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이제 제조업 PMI의 기준선 50을 밑돌았어요. 밑돌게 되면 이게 석 달 그리고 6개월 정도 밑돌면 좀 침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50을 아주 간신히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다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표가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연초에 밝혔던 중국이 전인대를
밝혔던 이 경기 부양을 굉장히 가속화하겠다. 세금도 깎아주고 거의 700조 원에 달하는 이제 이 돈을 지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약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세금을 깎아주고 감세 조치 등을 통해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효과가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봐야 돼요. 4개월 만에 50선을 이끌었다고 해서 회복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 이르고요. 앞으로 추세를 좀 봐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제조업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거의 5개월 연속 기준선을 훨씬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 경기가 거의 우리는 5개월 연속 위축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내수도 좋지 않은 데다가 중국까지 만일 경기가 좋지 않는다면 우리는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이라는 건 그나마 우리가 비빌 언덕이 좀 생겼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해야 되는 입장에서 중국의 어떤 경기, 제조업 경기 반등이라는 건 수출 주도형, 우리 이제 나라에는 긍정적인 파장이 예상되는 건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경기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에 있는 중간재들을 사겠다라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등을 기다려 봐야 되는 시점일 수밖에 없는데 중국 정부는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SOC 쪽에다가 돈을 이만큼까지 쏟아붓는다는 게 사실 마지막 방편이란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휴, 미국하고 붙어도 G2에서는 영원히 2인자야 라는 얘기가 있는 반면에 2030년 되면은 뭐 G1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강공이 굉장히 길다. 그래서 몸을 좀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비수는 좀 감추면서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좀 거슬리지 않은 그러나 물밑 작업은 굉장히 심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1대1로 정책을 가지고 지금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제 이 경제 권역을 좀 끌어올리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동안 이제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해서 외신들이 2030년이 되면 경제 규모에서 이미 뭐 2010년에 일본을 따돌리고 세계 2위로 부상을 했고 한 20년 만에 다시 미국까지 추월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물론 과거에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많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특히나 인구 구조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4, 5%, 6, 7% 성장하던 국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3%를 밑도는 해가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자리는 10만 개를 넘기가 좀 어려워졌죠. 맞아요. 이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인구 구조학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할 사람이 올해부터 우린 줄어들고 있는 데 반해서 중국도 보면 지금 미국의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인구 전문가 이푸센이라는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인구 구조상 중국이 미국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늙고 있다.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한 축은 이 인구가 너무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은 정말 영원히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 분석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우리는 인구를 배제하고 성장률, 제조업 경기 위주 굉장히 이런 성장 속도를 보게 되면 탄탄한 내수를 바탕으로 해서 중국이 과감하게 전 세계적으로 1위로 나갈 거라는 건 이견을 달지 않아 왔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이제 분석 보고서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건 눈여겨볼 대목이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경제 규모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연평균 6% 이상의 성적이 2030년대까지 이뤄져야 되는데 이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사례를 보게 되면 지금 중국의 현재 1인당 명목 GDP는 미국의 한 6분의 1 정도 수준인데요. 일본이나 그리고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이제 성장률 둔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 길로 들어선다면 앞서서 얘기했던 2030년 이제 미국을 제치고 1위가 된다. 물론 타이밍상 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자녀 정책을 중국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는 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위축이 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경고음인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우리 경제 얘기도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상수지 흑자입니다. 몇 개월 연속입니다. 저희도 계속 헤드라인 뉴스로 전해드렸는데 이게 줄어들었고 4월에는 이게 적자까지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반도체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참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해 우리가
이제 현 정부가 가장 자랑할 만한 어떤 시적이라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수출, 이 경제 규모 수출 6천억 달러 돌파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목표가 연평균 성장률, 경제 성장률 3%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네. 이걸 내세웠는데 경제 성장률은 못 미쳤어요. 그러나 수출과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달성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도 올해 목표했던 게 2년 연속 이제 수출 6천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심상치 않아요. 예. 일단 이 반도체가 가장 큽니다. 반도체 석유화학 부분이 부진하고요. 여기에다가 중국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수출 자체가 두 자릿수 넘게 줄어들고 있고 예. 반도체 가격 하락세는 더 가파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월 상품 수지의 흑자 규모는 55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예. 이게 상품 이 수출에서 상품 수입을 뺀 이 상품 수지는 54억 8천만 달러인데 이게 2014년 7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흑자폭이 적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향후 반도체 가격 전망이에요. 전망을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결코 네. 좋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하반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건 IT 대기업들이 그동안 쌓아놨던 재고를 좀 소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5G와 같은 게 빨리 이제 상용화가 돼서 전 세계가 같이 굉장히 고사양의 반도체를 필요해 주길 기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저장 장치라며 지금 5G라는 건 크게 얘기하면 1차선 고속도로가 한 10차선 정도 그렇죠. 속도가 빨라졌으니 깔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이걸 기반으로 한 융합 서비스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율주행이든 커넥트카든 그러려면 굉장히 빠른 고사양의 반도체가 필요한데 그게 빨리 와야 되거든요. 그 시기가 빨리 와야지 이런 플랫폼 업체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걸 이제 저 애널리스트들은 하반기게 되면 회복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시점은 누구도 모릅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로 예측은 하지만 장담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쉽사리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표 얘기부터 해서 미국 경기, 중국 경기 얘기까지 오늘도 다양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장내 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